금은 친미 진영이냐 반미 진영이냐 다 귀중하게 생각하는 금속이니까 이제 금으로 몰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금의 수요가 이제 확보가 됐기 때문에 안정적으로 우상향을 할 것이다 라고 예측을 하고 있고, 미국 정부는 앞으로 돈 더 많이 쓸 거니까 채권 공급은 더 늘어난다고 하고, 이 수급이 깨지니까 미국 채권이 매력적이지 않네 라고 해서 이 우려가 채권 시장에 반영이 돼서 금리가 움직이기 시작한 시점부터 금이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이제는 실질금리와 무관하게 금이 한 1년 정도 움직였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 보면은 금의 성질이 확실히 예전과는 많이 달라졌다. 안녕하세요. 인터뷰 진행을 맡은 카프카입니다. 오늘은 에릭의 거장 연구소 이윤수 대표님 모시고 최근의 시장 상황과 투자 전략에 대해서 이야기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구독자분들께 인사 부탁드립니다. 네, 저는 에릭의 거장연구소 채널을 운영하고 있는 이윤수 대표라고 하고요. 전에는 이제 가상자산과 전통자산을 동시에 운용하는 업라이즈라는 자산운용사에서 근무를 하다가, 그 다음에 이제 뉴로퓨전이라고 이제 투자 플랫폼을 만드는 회사에서 근무하다가 지금은 독립을 해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네, 다양한 활동을 하셨네요. 최근에 시장 상황을 보면은 트럼프의 이제 관세 폭탄으로 이 주식 시장이 굉장히 변동성이 커졌습니다. 큰 폭으로 하락한 이후에도 계속 변동성을 보여주고 있는데 현재 같은 시장 상황을 좀 어떻게 진단하시나요? 네, 이 큰 하락 이후에 지금 좀 반등하고 있는 분위기기는 하죠. 그래서 트럼프의 이제 관세에 대한 발언도 강도가 점점 낮아지는 것을 볼 수 있고, 특히나 이 트럼프 정부의 대표적인 이 유화파죠, 스콧 벤센트가 네. 방송에 엄청 열심히 나오고 있어요. 엄청 열심히 나오면서 시장을 달리려고 노력을 많이 하는데 네. 되게 태도가 많이 바뀌었다고 느끼는 게, 이전에는 연초에는 이제 주식이 처음에 하락을 했을 때 주식 변동성은, 주식이 하락한 이런 변동성은 나도 뭐 헤지펀드 몇십 년 있어봤는데 이런 건 뭐 그냥 되게 평범한 거다. 난 이제 주식은 장기적으로 봐야 되고, 네. 우리는 이제 국가 경제를 장기적으로 건강하게 만들려고 하는 거기 때문에 상관없다라고 했는데, 최근 들어서 아유 너무 두려워하지 마세요. 우리가 하려는 좋은 일을 보세요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란 그 계기 중에 하나가, 원래 이제 금리를 계속 낮추려고 하고 싶었는데 금리가 갑자기 튀어버렸잖아요. 그것 때문에 이제 시장이 우리 의도대로 안 움직이네, 이제 공포를 더 이상 자극하면 안 되겠네라고 해서 좀 태도를 바꾼 거 아닌가 싶기는 한데, 아마 이제 어느 정도 변동성은 소화가 좀 되지 않았나 싶고, 그리고 이제 관세 타겟이 중국으로 바뀌었죠. 미국과 중국과의 어째 1대1 구도가 되고 있는데, 여기서 이제 트럼프가 얼마나 돌출 행동을 또 시장을 놀래킬 수 있느냐가 가장 처음 문제인 것 같고, 근데 또 여기서도 트럼프가 좀 적극적인 모습은 보이지 않고 있어요. 또 104%를 때리겠다 어쩌겠다 하다가 또 살짝 물러서는 분위기라서 어느 정도 변동성은 좀 줄어들고 있는 모양새 아닌가 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도 이 관세 정책이 어느 정도 정리가 되기 전까지는 이 변동성은 계속 가지고 그건 가겠네요. 살아있을 거죠. 네. 네. 방금 말씀 주신 것처럼 미국과 이제 중국이 좀 갈등이 심화되고 있는 양상인데요. 요럴 때 좀 개인 투자자들이 좀 주의해야 될 점이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네, 이런 식이 참 이 한치 앞을 모르잖아요. 네. 근데 저희가 알고 싶은 건 한치 앞을 알고 싶은 거 아니겠습니까? 이 시기에 딱 알맞는 거장의 메모가 하나 나왔습니다. 따끈따끈한 이제 하워드 막스라고, 네. 뭐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모르시는 분들 위해서 간단하게 소개해드리자면은, 네. 오크트리라는 자산운용사의 대표고요. 대략 운용자산이 한 300조 정도 됩니다. 어마어마한 자산 운용하고, 본인도 수조 원의 재산을 가지고 있는 투자 업력 50년 이상 되는 우리 거장 중에 한 명이고, 대표적으로 하워드 막스 하면은 이제 1990년부터 자기 생각을 이제 올리는 메모를 항상 써왔거든요. 네. 공유를 해왔어요. 근데 이제 이 하워드 막스의 메모가 업로드되면은 워렌 버핏도 만사를 제치고 읽는다고 할 정도로 이 월가에서 상당히 명문으로 유명한 이 메모인데, 이 최근 메모가 업로드됐는데 제목이 뭐냐, 아무도 모른답니다. 근데 이게 좀 의미심장한 게, 이 아무도 모른다의 메모 제목이 금융위기가 터졌을 때 그때 썼었던 제목이고, 이거를 2020년 3월에 또 시장이 엄청 급락했잖아요, 코로나 때문에. 이때도 썼습니다. 근데 이걸 다시 가져와서 썼는데, 여기서 하워드 막스가 지금 투자자들에게 당부하는 게 뭐냐, 지금 가장 경계해야 될 거는 확신 이시 행동하는 거다. 예측을 하는데 확신을 가지지 마라. 확신 없이 내가 항상 틀릴 가능성을 가지고 더욱이 시장에 임해야 된다고 얘기를 하는데,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지금 누군가 와서 이제 3개월 뒤에 6개월 뒤에
이 관세 정책이 이렇게 되고 그래서 앞으로 시장이 이렇게 될 겁니다라고 얘기하면은 난 그 사람이 무조건 틀렸다고 얘기할 수 있다. 왜냐하면은 지금 우리가 고려해야 되는 거는 미국이 어떤 스탠스를 취할지도 알아야 되고 그러니까 트럼프가 이 관세 강경파인 나바로의 손을 들어줄 것이냐 아니면은 베센트로 대표되는 좀 이제 시장 친화적인 유럽파의 손을 들어줄 것이냐 이것도 알아야 되고 그리고 이런 미국의 태도에 따라서 상대국이 어떻게 반응할지도 알아야 되고 그런 미국의 선택과 상대국의 반응에 따라서 어떤 결과가 나올지도 알아야 되고 그리고 더 어려운 거는 이 결과에 시장이 어떻게 반응할지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일례로 2023, 4년을 한번 기억을 해보시면은 그때 당시에 이제 연준이 금리 내릴 거야 라면서 금리 예측을 엄청 열심히 했잖아요. 그랬죠. 그때 당시 2024년 시장을 생각하시면은 이 시장이 금리를 예측하는데 가장 많이 쓰는 지표 중에 하나가 이제 패드워치잖아요. 패드워치를 보시면 시장이 올해 6번 금리를 인하한다. 그거 6번 금리 인하를 예상한다라고까지 나왔었는데 근데 실제로는 금리 인하를 거의 안 했죠. 그랬죠. 그 6번 안 했죠. 근데 이 금리를 그러면 시장 6번 금리 인하 절대 안 할 거야 연준이 해봤자 한 번 할 거야 라고 예측한 사람은 금리 인하를 엄청 잘 맞춘 사람일 겁니다. 대다수는 금리를 많이 인할 거라고 했으니까. 근데 돈은 누가 벌었냐? 예측을 틀린 사람이 벌었습니다. 그래요? 왜냐하면은 금리를 낮출 거라고 예상한 사람은 금리 내려갈 거네 6번 내리니까 주식 엄청 좋겠네 하면서 시장이 그대로 있으면서 23년 24년의 상승을 그대로 다 받았겠죠. 근데 시장 금리를 안 내릴 거라고 정확히 예측한 사람은 시장을 떠났을 거란 말입니다. 금리 안 내리네? 시장 예상이 깨지겠네? 그럼 시장 안 좋겠네? 그러니까 금리 정책은 맞췄는데 시장이 반응 맞추지 못한 거죠. 네. 그런 것처럼 지금도 이 시장의 반응까지 맞춰야 되기 때문에 상당히 예측이 어려운 시기고 그래서 우리가 할 거는 항상 예측의 확률도 생각을 해야 된다. 우리 예측이 틀렸을 가능성을 항상 염두에 두고 활동을 해야 된다라고 하워드 막스가 강조하고 있습니다. 네. 사실 이런 지금 관세 정책 같은 불확실성 때문인지 좀 아래 공포에 대한 이야기가 요즘 많이 나오고 있는데 이게 좀 현실 좀 가능성이 어느 정도 된다고 보시나요? 지금 이 관세가 현실화되니까 갑자기 거장들, 투자 사장들 다 나와가지고 지금 인터뷰를 하는데 항상 얘기하는 게 다 똑같거든요. 지금 경기 침체 딱 한 발짝 앞에 있다. 한 발짝 앞에 있다고 얘기를 하는데 뭐 지금 경기 상황을 데이터로 간단하게 보여드리면은 이렇습니다. 우리가 보통 이제 경기 지표를 소프트 데이터, 하드 데이터로 나누거든요. 이제 소프트 데이터는 이제 사람 심리에 관한 보통 서베이죠. 대표적으로 이제 소비자 심리 지수가 있고 하드 데이터는 이제 실물 데이터죠. 이제 결과가 딱 나오는 거 실업률이 지금 몇 퍼센트, 지금 물가가 몇 퍼센트 이런 게 하드 데이터인데 보통은 소프트 데이터가 하드 데이터를 선행합니다. 그러니까 심리가 먼저 안 좋아지고 그 다음에 실제 경제가 안 좋아지는 걸로 가는 게 보통 패턴인데 근데 지금 보면은 하드 데이터가 이미 악화가 됐다는 거죠. 근데 소프트 데이터는 갑자기 최근에 급격히 악화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하드 데이터가 더 악화되면은 침체로 갈 수밖에 없다는 얘기인데 하드 데이터 몇 가지를 보면은 이 그래프는 이제 실업률 그래프거든요. 네비색이 파란색이 실업률이고 모래색이 실업률의 36개월 이동평균선인데 근데 이걸 보시면은 실업률이 36개월 이동평균선을 상방으로 돌파하면은 무조건 90년대 이후로 100%의 확률로 침체가 왔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동그라미 친 부분이 이제 과거에 36개월 이평선을 뚫고 올라갔을 텐데 이걸 뚫고 올라가면 실업률이 급격하게 증가하기 시작하거든요. 그러니까 실업률은 지난 3년간의 이동평균선을 뚫고 상방으로 치솟기 시작하면은 걷잡을 수 없이 올라서 침체가 오는 경향이 있다라는 거고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정부 재정 적자와 실업률과의 관계인데 또 요즘 재정 적자 말이 많잖아요. 이 그래프의 이제 Y축은 GDP 대비 재정 적자입니다. 이제 X축은 실업률이고요. 근데 이제 GDP 대비 재정 적자가 심하면 심할수록 실업률이 높은 게 정상입니다. 근데 지금은 재정 적자가 한 6%, 7% 거의 9% 수준까지 갔었죠. 그 수준인데 근데 지금 실업률은 그만큼 아직 안 갔거든요. 그러니까 실업률 이평선을 봐도 지금 악화될 조짐이 보이고 정부 재정자를 봐도 이미 악화되는 코스로 갈 확률이 높다. 근데 그런 상황에서 이 소프트 데이터를 보면은 지금 사람들이 일자리에 대해서 어떻게 기대하는가. 요 그래프는 이제 사람들한테 물어볼 겁니다. 향후 6개월 뒤에 일자리가 얼마나 줄어들 것 같아요? 줄어들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라고 대답한 사람의 비율을 나타내는 건데 최근 이 트럼프 취임 이후 관세 폭풍이 몰아치면서
급격하게 지금 상승을 했습니다. 심리가 상당히 악화가 됐고 또 이것뿐만이 아니라 대표적으로 이제 기업과 소비자의 심리 지수를 이거 총망라한 지표거든요. 소비자 심리 지수, CEO들의 심리 지수, 뭐 중소기업의 심리 지수 이런 것들 망라한 지표인데 트럼프 취임 이후 급격하게 악화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 충격이 회복이 못 되고 이대로 악화가 되면은 네. 아까 보셨던 하드 데이터가 악화될 확률이 상당히 높다. 그래서 경기 침체 아마 좀 예전보다는 한 두 발자국 더 가까이 간 상황 네.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네, 굉장히 우려스러운 상황이네요. 최근 이 변동폭이 크다 보니까 이렇게 좀 혼란스러운 시장에서 사람들이 어떻게 좀 중심을 잡아야 될지 이런 걸 되게 어려워하고 있는데요. 좀 조언을 해주신다면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뭐 상당히 조언하기도 힘든 시장입니다만 네. 중요한 거는 제가 뭐 이따 워렌 버핏 얘기도 할 것 같은데요. 자기 스타일이 아닌 행동을 하시지 마라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좀 더 이렇게 보수적으로 접근을 해야 되는 건가요? 그러니까 원래 내가 하는 스타일이 있잖아요. 나는 뭐 장기 투자를 좋아하고 난 바텀업을 잘해가지고 좋은 기업을 발굴해서 장기 보유하는 스타일이야. 아니면은 뭐 나는 지수를 적립식 투자해서 패시브로 하는 사람이야. 근데 이 자기 스타일을 깨고 갑자기 이렇게 시장이 급락했나? 지금 손 털고 다 나가야 되나? 아니면은 뭐 지금 조정해야 될 반등을 노리고 지금 들어가서 마켓 타이밍을 딱 맞춰야 되나? 이런 행위를 하면은 안 그래도 지금 하워드 막스 얘기했잖아요. 예측이 틀릴 확률이 상당히 높은 시기다. 근데 내가 잘하는 대로 해도 틀릴 확률이 높은 시기인데 근데 내가 못하는 걸 하면은 틀릴 확률이 더 높아지겠죠. 그래서 내가 잘하는 대로 해야 되고 그리고 제가 앞서 거장의 말씀을 드렸는데 보통 우리가 이 예측의 적중률이라고 하잖아요. 네. 이 거장의 적중률이 한 몇 퍼센트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래도 높지 않을까요? 상당히 상당히 높겠죠. 네. 일반인보다는 네. 거장이니까 한 70% 정도 된다고 하는 게 중론입니다. 그러면 이제 상당히 높죠. 네. 70%인데. 근데 거장들의 업력이 최소 30년, 어. 길면 이제 50년, 60년 가거든요. 그럼 한 50년을 업력을 쌓았다고 했을 때 30% 틀렸으면은 단순 계산하면 15년을 틀린 거잖아요. 15년을 틀리면은 틀렸는데 어떻게 시장에서 살아남을 수 있냐? 틀 때 적게 틀려서 살아남은 거거든요. 우리가 투자에서 항상 중요시하는 게 승률과 손익비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틀릴 확률이 높은 시기니까 손익비 관리를 잘 하셔라. 그래서 지금 바닥이다. 다 들어가야 돼. 이런 확신 뭐 본인이 인사이트가 너무 있고 확신이 너무 있으면은 뭐 그거는 제가 뭐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만 보통의 사람들에겐 틀림이 높으면은 손익비 관리를 좀 해야 될 시기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뭐 앞서도 잠깐 언급해 주셨지만 최근에 지금 관세 전쟁 속에 워렌 버핏 혼자 살아남았다 이런 또 영상을 또 얼마 전에 찍으셨던데 이 영상을 그 좀 간략하게 이야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워렌 버핏이 혼자 살아남은 그 전략이 무엇인지 좀 투자하시는 분들이 보면은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죠. 최근에 뉴스에서 많이 화제가 됐죠. 네. 이 트럼프 관세로 이 세계 몇 대 부자들의 이제 재산이 완전히 쏠려 나가는데 워런 버핏 혼자만 이제 재산이 증가했다라고 해서 화제가 됐는데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워렌 버핏은 그냥 자기가 하던 거 했습니다. 시장이 비싸니까 애플 매도하고 다 팔고 불안하니까 현금 보유 비중 늘리고 한 거거든요. 그래서 좀 재밌는 데이터가 있는데 이 그래프가 뭐냐면은 이 주황색이 우리가 이제 13F라고 하잖아요. 분기마다 이 미국 기관들은 그러니까 1,000억 원 이상 운영하는 기관들은 자기 미국 주식 보유한 보유 목록 포트폴리오를 제출을 해야 됩니다. 분기마다. 그래서 그 분기마다 제출된 포트폴리오의 규모를 액수를 나타낸 거고요. 주황색은. 그리고 이 남색이 S&P 500의 PR입니다. 근데 보시면은 PR이 올라갈수록 그러니까 시장이 비싸지기 시작하니까 이 워렌 버핏이 미국 주식 보유 비중을 줄이기 시작하죠. 네. 그러니까 시장이 비싸니까 그냥 판 겁니다. 팔고 현금 보유 비중 늘리고 그리고 채권은 그냥 꾸준히 사고 근데 또 채권 금리가 급락을 했으니까 거기서 네. 또 수혜를 본 면이 또 있죠. 그래서 워런 버핏은 본인 하던 대로 항상 그 원칙을 지켰기 때문에 또 이렇게 이 불확실한 시장 속에서 또 살아남았다라고 보여집니다. 이 향후 주식 시장 회복의 키는 누가 쥐고 있다고 보세요? 네, 이제 뭐 다들 트럼프를 주목하고 있는데 제가 이제 거장들을 트래킹하면서 좀 느낀 게 몇몇 거장들은 이제 연준을 좀 바라보고 있거든요. 이제 시장 회복의 키가 좀 연준에게 있지 않은가 하고 보고 있습니다. 네. 어차피 관세 때문에 경기가 안 좋아질 확률이 높아졌고 네. 그리고 또 이제 인플레이션이 문제가 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경기 데이터는 보셨고 인플레이션도 최근 이제 문제가 고개를 다시 좀 들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지금 이 그래프는 이 명목 CPI의 그래프인데 이거를 전년비가 아니라 전월비로 본 겁니다. MOM으로 본 건데 MOM으로 봤을 때 제가 검은색 박스로 표시해둔 부분을 보시면은
이 트렌드가 바뀌었죠. 네. 지금 추세가 우상향하고 있습니다. 전월비로. 그래서 자세히 브레이크다운해서 보면은 식료품 가격도 오르고 있고 에너지도 원래 하락하다 다시 한번 고개를 들고 있고 그래서 지금 물가가 스물스물 올라오는 환경인데 여기서 이제 연준이 고민이 깊어지죠. 원래 이제 관세로 이제 경제가 타격받고 이때 이제 연준이 금리를 내려주길 시장은 좀 많이 기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작년 금리 기대치보다 올해 금리 예상을 보면은 그 작년보다 올해 더 많이 인하할 거라고 예상은 바뀌었습니다. 시장이. 네. 그래서 연준 시장이 바라는 대로 연준이 금리를 빠르게 내려서 금융시장을 구해주기를 좀 바라고 있는 것 같거든요. 왜냐면은 코로나 때도 생각해 보시면은 그때 솔직히 2020년, 21년 실물 경제는 안 좋았잖아요. 자영업자 다 문 닫고 상당히 안 좋았는데 근데 주식시장은 날아갔던 이유가 연준이 뭐 바로 그냥 조치를 취하고 돈을 유동성을 투입을 해서 살아난 건데 요런 그림을 좀 바라볼 수는 있겠습니다만 연준 입장에서는 지금 좀 고민일 거란 말이죠. 지금 경기 침체가 지금 거의 가능성이 높아졌으니까 금리를 빠르게 내려서 대응을 해야 되는데 근데 물가가 또 이거 한번 봐야 되는데 지금도 고개 들기 시작하는데 관세 때문에 또 물가가 올라갈 확률이 있는데 그렇죠. 상당히 이제 고민일 거다. 그래서 연준의 금리 정책 향방이 향후 이제 이 시장을 구원할 수 있는 큰 요소 중에 하나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렇다면 2025년 올 한 해 주식 시장을 좀 어떻게 전망하시나요? 제가 뭐 올해 시장이 오른다 내린다 하면은 네. 아까 말씀드린 그 하워드 막스님께서 네. 너는 틀렸다라고 말씀하실 겁니다. 그래서 시장의 정확한 방향성에 대해서 찝는 것보다 뭐 개인적으로 특징이 좀 있다고 생각하는데 23년, 24년 생각해 보면은 흐름이 하나였잖아요. AI 미국 주식 하면서 큰 흐름이 쭉 가면서 그냥 지수 자체의 단순 투자에도 쭉 오르는 이렇게 하나의 흐름으로 쭉 가는데 올해는 이 흐름이 좀 다분화되지 않을까. 보시면은 이 대표적인 특징 중에 하나가 미국 주식이 좀 언더퍼폼했습니다. 미국 주식보다 이머징이 올해 더 좋았죠. 유럽 주식이라든지 다른 나라 중국 주식이라든지 다른 나라 주식들이 그리고 또 자산으로 생각하면은 금이 또 상당히 좋았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이 흐름이 다분화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개별 종목 중에서도 미국 주식엔 수혜를 본 종목들도 있거든요. 네. 필립 모리스 인터내셔널이라고 뭐 대표적으로 이제 말보로를 만든 담배 회사인데 이 회사는 오히려 올랐어요. 이날리에 한 20% 올랐거든요. 연초 와, 대비해서. 그렇게 많이 올랐나요? 네. 그러니까 이제 하나의 큰 흐름보다는 여러 가지 아까 말씀드린 뭐 금이 불안해서 금이 오른다든지 네. 미국보다는 이제 비미국 주식이 더 좋다든지 아니면은 보니까 뭐 미국 내에서도 이 경기 침체라든지 관세에 대비해서 좀 리스크 해칭이 되는 거기서 피해를 덜 받는 종목들이 오른다든지 이런 식으로 좀 흐름이 다변화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어떤 큰 흐름 하나가 있기보다는 여러 가지 좋은 말로 하면 여러 가지 기회가 있을 수 있다. 그래서 천천히 살펴보면은 자기만이 찾을 수 있는 기회를 찾을 수 있는 또 시장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혹시 과거에 이렇게 금융시장이 불안정했던 시기와 지금을 좀 비교해 보면은 좀 지금이 좀 그때와 좀 다른 점이 좀 있을까요? 우선 과거에 불안했던 시기랑 비교를 하면은 하락폭은 지금 확실히 낮기는 하죠. 그러니까 시장 전체적으로 보면은 많이 떨어졌다 하지만 그러면은 과연 시장이 아주 저평가냐고 하면 전체 시장이 그렇진 않다고 보여지거든요. 지금 S&P PR이 한 20이 좀 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지금은 다시. 근데 이 S&P 지난 10년 평균치로 보면은 10년 평균치보다는 살짝 비싼 상황이고 5년 평균치보다는 살짝 싼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시장이 아주 싼 상황이라고는 좀 보기가 네. 힘듭니다. 그래서 낙폭은 그만큼 과거만큼 지금 뭐 올인할 수 있는 컨빅션을 가지고 투입할 수 있는 기회다라고 보기는 조금 힘들지 않나. 대표님은 지금 미국 주식 시장을 약간 하락의 초입, 중반, 끝 어디쯤이라고 보시나요? 아까 말씀드렸어요. 지금 방향성을 짚는 거는 상당히 승률이 떨어지는 게임이라서 저는 여기에는 참여하고 싶지 않고요. 다만 그런 얘기가 있잖아요. 지금이 매수 기회다라고 네. 하는데 정확히는 아까 앞서 일부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마지막에 지수가 그렇게 싸지 않기 때문에 지수에 확신을 가지고 베팅하기는 힘든 시기지만 근데 종목을 보면은 상당히 많이 떨어진 종목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종목에서도 찾을 기회들이 좀 있지 않나. 그러면은 생각이 듭니다. 일부 종목에서 지금이 약간 매수의 기회다 이렇게 보시는군요. 네, 여기서 다시 거장의 말을 빌리자면 앞서 이제 하워드 막스가 메모를 최근 네. 발간했다고 일부에서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그 메모의 결론이 나는 지금 매수를 한다였어요.
근데 그거를 전체 시장에 베팅하는 게 아니라 지금 시장을 자세히 종목별로 보면은 그분은 이제 주식이 아니라 하이힐드 채권을 주로 하시는데 어쨌든 회사채잖아요. 그러니까 회사채들을 쭉 보면은 상당히 저평가된 것들이 지금 이따 가격이 급락해가지고 그래서 거기에 나는 베팅을 하겠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주식도 종목별로 보면은 지금 너무 싸졌는데 하고 싶은 한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시장에 베팅하기보다는 종목을 찾아서 저평가된 거에 베팅하는 게 지금 맞는 흐름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렇다면 지금 미국 주식과 한국 주식 중에 어느 쪽에 더 기회가 있다고 보세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뭐 올해는 비미국 주식이 조금 더 좋을 확률이 높지 않나. 그러면 한국 주식이 더 나을 거라고 보시나요? 미국보다는? 뭐 한국을 포함한 이머징 및 유럽 주식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사실 올해 뭐 코스피가 미국보다 좋기는 했죠, 지금까지는. 근데 이게 뭐 그래프를 보시면은 뭐 설득력이 있다고 생각이 되시는데 이 그래프가 뭐냐면은 그러니까 미국 주식과 비미국 주식의 주가 지수를 대비를 한 겁니다. 이제 분모에 비미국 주식이 들어가고 분자에 미국 주식이 들어가는데 그 말인 즉슨 이게 이제 낮아지면 낮아질수록 미국 주식보다 비미국 주식이 잘한다는 네. 거고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이제 비미국보다는 미국 주식이 짱이라는 건데 근데 보시면은 이 그래프에서 빨간색이 평균이고요. 근데 이제 평균치를 2000년, 2010년대 이전까지 벗어난 적이 1970, 60, 70년대 니프티 50 버블 미국에 그거 있을 때랑 그다음에 2000년대 닷컴 버블 때 평균치를 좀 벗어나서 비미국에 비해서 미국 주식이 좀 고평가됐다라고 했는데 2010년을 지나가면서 이게 1시그마를 넘어가서 그렇네요. 지금 말도 안 되는 영역으로 올라가 버렸죠. 네. 그래서 이게 지금 급락을 최근 이제 올해 비미국 주식이 좀 더 좋아지다 보니까 이게 급락을 하고 있는데 이 비율이 그래서 이제 비미국 주식이 평균 회귀를 할 것이냐 뭐 거기까지는 모르겠지만 이 그래프를 보면은 이 미국 주식이 작년 말부터 비싸다는 얘기가 너무 많이 나왔잖아요. 네. 비싼데 내부에서 불안정성도 나왔고 근데 같이 상대적으로 밸류를 보면은 미국보다는 비미국이 좀 더 싼 편이고 그래서 작년 말에 이 거장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 올해는 비미국보다 2025년은 미국보다 비미국 주식이 좀 더 좋을 것 같은데 라고 베팅하는 흐름이 좀 네. 있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도 한동안 좀 비미국 주식이 좋을 거라고 본 이유 중에 또 다른 이유가 아까 앞서 봤던 이제 밸류 문제도 있지만 달러 지수도 있습니다. 이 그래프는 뭐냐면 파란색이 달러 지수고요. 네. 이 빨간색이 앞서 본 그 그래프입니다. 미국 주식과 비미국 주식을 대비한 그래프. 근데 보시면 이게 달러 지수랑 그대로 가잖아요. 달러가 세면은 미국 주식이 세고 네. 달러가 약해지면은 비미국 주식이 세고. 근데 보시면은 지금 달러 지수가 어제 제가 밤에 확인한 거랑 100이 깨졌거든요. 딕시 기준으로. 그래서 지금 이 미국의 불안감이 강해질수록 달러가 깨지고 아래로 하향하는 추세이기 때문에 그럼 달러가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이 달러에 눌려있던 이머징이 올라갈 확률이 좀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네. 지금처럼 이런 공포에 매수할 때 좀 조심해야 될 포인트들이 있을 것 같은데 좀 이야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앞서 이제 제가 지금 매수는 지수 전체보다는 네. 이제 개별 종목의 기회가 있지 않나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구분을 좀 하실 필요가 있지 않나. 가격이 싼 거랑 가치가 싼 거는 다릅니다. 지금 많이 떨어졌다고 해서 이 기업이 뭐 주가가 20% 빠졌네라고 해서 그게 이제 주가로 보면 20% 떨어졌지만 가치로 보면은 아직 비싼 상황일 수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뭐 이 PR을 대표적인 가치평가 척도로 쓰잖아요. 상대 가치평가에서. 근데 이거를 우리가 과거치부터 쭉 해가지고 100분위를 낼 수가 있어요. 밴드를 만들 수가 있는데 밴드를 만들어서 봤을 때 주가는 20% 떨어졌는데 한 과거 10년치 PR을 쭉 봤을 때 지금은 평균보다 좀 높은 상황일 수는 있거든요. 그런 종목들도 네. 빅테크 주식 중에서 몇 개 있기는 하고 그래서 가격이 싼 게 아니라 가치가 싼지를 보시는 게 가장 중요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빅테크 기업 중에 어떤 기업들이었나요? 테슬라 같은 경우는 제가 한번 보니까 그 많이 떨어졌잖아요. 많이 떨어졌는데 지금 과거 PER, PSPR 기준으로 보면은 뭐 한 그렇게 싼 건 아닙니다. 평균치, 평균보다 한 평균에서 왔다 갔다 하는 그 수준 정도. 아직도 고평가 그러면 고평가는 가치보다는 가격이 높다는 거죠. 주가가. 뭐 그렇게 싸지진 않았다. 네. 또 다른 기업이 있나요? 그리고 좀 더 급락해서 좀 싸진 테리토리로 간 기업이 있는데 그건 이제 우버는 확실히 좀 많이 빠지긴 했습니다.
뭐 지금도 살짝 언급해 주셨지만 이렇게 최근 시장 조정으로 주가가 크게 하락한 종목 중에서 좀 투자 매력이 높아진 기업이 있다면 몇 가지 좀 소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저는 매수 추천은 아니고요. 아, 네. 그럼 저는 개인적으로는 삼성전자를 샀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뭐 반도체 삼성전자가 앞으로 반도체 이 경쟁력을 확보해서 상승할 거라가 아니라 싸서 샀거든요. 또 이 투자에 또 금원이 유명한 말이 있잖아요. 좋은 기업에 아주 좋은 기업에 비싼 주식보다 나쁜 기업에 싼 주식이 낫다. 그러니까 이제 투자라는 건 결국 이제 가치와 가격의 괴리의 폭을 이제 이익으로 얻는 거기 때문에 네. 삼성전자가 그 한창 하락할 때 거의 PER 10까지 내려가더라고요. 이 정도면 상당히 싼데? 라고 생각해서 매수를 했었고, 앞서 말씀드린 우버 같은 경우는 우버가 사람들이 이미 다 아는데 흑자 전환한 지 얼마 안 됐어요. 네. 23년이니까 24년 정도 이제 흑자 전환을 해가지고 지금 이제 이 순이익이 쌓이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이 최근 뭐 자율주행 택시 위협이라든지 아니 이번 시장 전체적으로 안 좋으니까 갑자기 밸류가 떨어져가지고 저는 개인적으로 우버가 지금 상승세와 버는도에 비해서는 좀 가치가 좀 싸진 거 아닌가라고 생각이 됩니다. 사실 투자를 하다 보면 이 손실이라는 거는 피할 수가 없잖아요. 혹시 대표님만이 가지고 있는 이 손절매 기준 같은 게 있으신가요? 저는 보통 손절매 기준을 매수 기준으로 생각을 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뭐 가치로 기준을 들어갔다. 그래서는 이거를 가치로 들어가서 뭐 장기간 지금 가치 평가가 싸니까 적정 가치에 도달할 때까지 보유하고 있겠다. 이 기업의 경쟁력과는 무관하게 밸류 기준으로만 봤을 때 그런 경우는 이제 처음에 제가 매수 들어갔던 그 가치 기준 요게 훼손되지 않는 한 그대로 가고요. 만약에 이제 좀 모멘텀 기준으로 들어갔다. 혹은 성장성 기준으로. 근데 성장성이 좀 이 기업 훼손이 됐네. 아니면은 모멘텀이 좀 죽었네. 라고 하면은 뭐 바로바로 또 손절을 하는 그런 식으로 하고 있고 기계적인 손절은 잘 안 하는 편이긴 합니다. 물론 이제 저는 뭐 현물에서는 기계적인 손절 잘 안 하고 보통 이제 선물 옵션 할 때는 기계적인 손절을 하기는 하죠. 사실 워렌 버핏은 영원히 보유할 주식을 사라고 이야기를 네. 했잖아요. 그런데 현재 같은 시장 상황에서도 장기적으로 한 10년을 바라보고 이렇게 투자를 하는 거는 좀 어떻게 보세요? 워렌 버핏이 뭐 그런 말을 하긴 했지만 재미는 좀 워렌 버핏도 TSMC 단타를 치셨다 라는 거고 10년 글쎄요 10년 근데 뭐 제가 뭐 염세적으로 좀 비관적으로 말해서 좀 그렇기는 한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시장은 단기적으로는 관성적으로 움직이지만 네. 장기적으로는 이질적으로 움직일 수가 있다. 그래서 지금 거장들이 항상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게 지금 뭔가 이런 단순히 하락이 아니라 뭔가 세계의 질서의 전환 시기에 온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말인즉슨 1945년부터 지금 2020년 그때까지는 우리가 이 세계화의 시대 그리고 전쟁이 없던 시대 네. 그리고 미국이란 초강대국 하에 패권국 하나가 있는 시대에 살았잖아요. 평화로운 시대에 살았는데 자유목도 하고 근데 이제 관세 물려서 자유목도 잘 안 되고 우크라이나 전쟁하면서 탈세계화 얘기도 나오고 이런 시기로 바뀌었단 말입니다. 그러면은 세계 질서가 바뀌면은 그 전까지 쌓였던 데이터나 패턴들이 또 바뀔 수밖에 없거든요. 그럼 이제 레짐 체인지라고 하죠. 그래서 그런 거를 고려해 봤을 때 10년 베팅은 조금 힘든 것 같고 근데 다만 그런 거는 있습니다. 근데 세계 질서는 바뀌어도 트렌드는 있잖아요. 네. AI는 우리가 거부할 수 없는 트렌드 아니겠습니까? 이거는 뭐 1, 2년 갈 게 아니라 5년, 10년 쭉 갈 트렌드니까 뭐 그거 AI 경쟁력에 있어서 이 기업은 뭐 5년, 10년이 지나도 이 공고한 혜자를 지키고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이 되면은 그 장기적으로 유지될 테마에서는 베팅을 할 수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지금 대표님이 지금 이 보시는 입장에서는 향후 좀 그래도 장기적으로 기대되는 섹터는 약간 AI 산업 분야인가요? 그쵸, 뭐 AI라든지 신재생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뭐 1, 2년 해서 될 게 아니고 결국에 지금은 이제 피할 수 없는 거잖아요. AI 경쟁 뒤처지면은 뭐 바로 이 패권 경쟁, 국가 입장에서 보면 패권 경쟁, 기업 입장에서 보면은 이제 사업의 이 점유율 경쟁이죠. 여기서 바로 그냥 떨어지는 거고. 그리고 신재생은 우리가 하기 싫어도 해야 되는 일이잖아요.
그래서 이건 어차피 갈 수밖에 없는 길이니까 요거는 앞서 말씀드린 이런 세계 질서 변화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어도 이거는 무관하게 갈 수밖에 없지 않나. 그래서 세상이 어떻게 변해도 갈 수밖에 없는 테마에는 베팅을 좀 할 수 있다 네. 생각이 됩니다. 현재 시점에서 중소형주 혹은 대형주 어떤 게 더 매력적인 좀 투자처라고 보시나요? 뭐 자기 투자 스타일에 따라 다를 것 같은데요. 예를 들어서 나는 뭐 안정적으로 대형주를 좀 뭐 하겠다. 그러니까 대형주 지금 어쨌든 가격이 많이 떨어지긴 했으니까 아까 말씀드린 뭐 대표적인 가치 평가 척도가 PER밖에 PER 외에도 많습니다만 PER로만 봤을 때는 그래도 한 평균치까지는 그래도 내려갔거든요. 평균보다 비싸거나 약간 싸거나 그 수준까지는 왔어요. 대표적인 빅테크들이. 그래서 나는 이 정도면은 만족하고 모아 가겠다. 어차피 난 장기적으로 빅테크 모아 갈 생각이니까. 그러면 이제 대형주도 괜찮고. 근데 다만 이제 보통 이렇게 급락을 해서 자본을 투입하는 거는 이 반등에 내가 수혜를 얻겠다라는 욕심들이 있으시잖아요. 반등의 수혜는 이제 중소형주가 낫죠. 왜냐하면 이제 베타라고 하잖아요. 변동성이 훨씬 더 중소형주가 크니까. 근데 이제 이 여기서 주의하실 점은 중소형주를 사되 네. 소위 말하는 이제 돈 못 버는 주식들, 그러니까 꿈을 파는 기업들이라고 하죠. 네. 상당히 고평가되고 실적은 그렇게 좋지 않은 기업을 샀다가는 잘못하면 이제 지하에 영원히 갇히는. 네, 바닥인 줄 알았더니 네, 지하가 있는 곳일 수도 그죠. 있겠군요. 지하가 있는데 1층으로 나올 수 있으면 좋은데 네. 지하에서 못 나오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그 니프티 50 아까 제가 차트에서 나왔습니다만 그때 당시도 코카콜라가 최고의 우량주, 지금으로 치면 빅테크였고 네. 그때 당시에 이제 자동차 기업들이 중소형주였대요. 근데 그래서 이제 니프티 50 버블이 막 터지고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그러면은 시장이 다시 반등하니까 반등이 코카콜라보다는 조그만한 중소형주보다 세겠다라고 해서 그때 들어갔다가 영원히 못 나온 사례들이 있다 과거에도. 네, 그래서 중소형주 들어가는 거 좋은데 얘가 돈은 잘 버는 기업인가 재무는 탄탄한가라고 보셔야 된다. 물론 이제 뭐 나는 그런 거 모르겠고 그냥 단순히 차트를 통해서 모멘텀으로만 트레이딩 하겠다라는 건 좀 다른 얘기입니다. 근데 이제 평균적으로는 그렇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투자의 고수들은 좀 어떤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지 좀 눈에 띄는 인사이트가 있다면 좀 나눠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제가 2025년 어떤 하나는 큰 흐름보다는 여러 가지 자잘한 흐름들이 많을 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그래서 거장들도 자기 맞는 흐름을 찾아갑니다. 하워드 막스는 하이힐드 금리가 갑자기 뛰었네. 스프레드도 엄청나게 뛰고 그러면 이제 하이힐드 채권이 상당히 저평가됐다는 건데 난 여기 기회가 있겠다. 하고 이제 뭐 금 얘기도 말씀드릴 것 같은데 이 채권 왕이라고 불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채권 투자의 이제 최고수라고 불리는 그 거장이 있는데 그 사람은 채권 투자의 최고수임에도 불구하고 난 금이 더 좋은 것 같아라고 해서 금에 베팅하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 자잘한 흐름 그리고 또 미국 주식보다는 유럽 주식이 좋은 것 같아라고 해서 유럽 주식에 들어가는 사람도 있고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그 눈에 띄는 그 거장들의 흐름 중에 하나는 뭐 각자 하고 싶은 대로 가가지고 하나 딱 찍기는 힘듭니다. 그래도 개인 투자들이 좀 염두에 두고 따라갈 수 있는 거는 비미국 주식에 베팅하는 거, 그 다음에 금 투자 정도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혹시 대중들은 잘 모르지만 현재 좀 스마트머니가 많이 움직이는 곳이 있을까요?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금 투자라든지 네. 뭐 채권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더 많은 움직임이 있는지. 금 투자로는 이 뭐 스마트머니가 아니라 그냥 각국의 중앙은행들이 최근 금을 열심히 사고 있죠. 네. 몇 년 전부터. 그래서 금은 최근 뭐 제가 자금을 다 세세히 따진 건 아닙니다만 시장에서 금을 대하는 태도는 많이 달라진 것 같습니다. 특히 기관들이. 뭐 뒤에 이제 금 얘기할 때 말씀드리겠지만 네. 그래서 금은 좀 흥미로워지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됩니다. 혹시 그럼 대표님도 지금 같은 시점에 가장 좀 유망하다고 보는 자산군으로 좀 금을 꼽으시나요? 저는 금을 개인적으로 보유하고 있는데 제가 유망한 이유는 저는 1900 후반 2000대에서 매집을 해놨기 때문에 저한테 유망한 네. 거고 뭐 차트를 보면 아시겠지만 네, 뭐 뒤에 뭐 금 얘기 이따 하지 네, 않겠어요? 네. 그때 뭐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혹시 대표님께서 투자 판단을 내릴 때 가장 뭐 우선하는 원칙이나 기준 이런 게 있나요?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뭐 엄청 고수는 아닙니다만 전 개인적으로 모든 투자에 대한 고민의 한 7, 80%는 매수에서 발생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 금을 사시는 분들이 네. 많잖아요. 네.
제가 금 얘기 뉴스에서도 뭐 금 얘기가 나올 정도니까 금 현물을 지금 사는 게 인기다. 그리고 KIX 거래 대금도 한 10배 이상 뛰었더라고요. 근데 이제 이 금을 지금 살까 말까 고민하는 이유는 차트를 보면 답이 나오죠. 아, 지금 아찔한 수준이기 네. 때문에 여기서 갈까 말까잖아요. 너무 많이 올랐죠. 네, 근데 이제 금이 낮을 때 그냥 2천에서 매집을 했으면은 고민이 없어요. 지금 이 시점에서. 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이제 매수를 거장들도 이 특징이 일찍 나오는 경우는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엔비디아에 상당히 일찍 들어간데 23년 초에 들어갔다가 24년 한 초중반에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이제 거장들의 특징 중에 하나는 일찍 들어가되 절대 늦게 들어가진 않거든요. 일찍 나올 수는 있어도 절대 늦게 들어가진 않습니다. 그래서 아리까리하고 이 가격에 들어가야 되나라고 하면은 안 들어가는 게 많다. 네. 그 유명한 워렌 버핏의 명언이 있지 않습니까? 확실하지 않으면은 배틀을 휘두르지 마라. 공이 확실하지 않으면. 네. 그래서 기업이 좋은 것뿐만이 아니라 가격도 좋아야 된다. 그래서 가격도 좋고 기업이 좋아야지 확실하게 배틀을 휘두를 수가 있지. 지금 이 기업 너무 좋은데? 넌 성장성 너무 좋고 앞으로 너무 좋은데 주가가 비싸. 근데 그래도 성장성 좋으니까 이 주식 사는 게 나아. 이런 태도보다는 이 기업 성장성 좋긴 한데 좀 비싸네. 다른 더 좋은 조건의 주식이 없나? 세상에 이 오르는 주식이 그거 하나뿐만은 아니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을 고려해서 배틀을 신중하게 휘둘러서 매수를 해야지 나중에 가격이 오르고 매도할 때 고민이 없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지금 해준 말씀이 이렇게 많은 분들을 인터뷰하면서 그 해주셨던 말씀하고 좀 약간 일맥상통한데요. 아무리 좋은 주식도 싸게 사야지 이게 비싸게 사면 의미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네, 그런 의미인 것 같습니다. 혹시 지금까지 하신 투자 중에 가장 기억에 남는 투자가 있으실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잃었던 투자가 제일 기억에 남는데 네. 제가 원자재를 되게 좋아하거든요. 원자재 투자도 하시고. 네, 선물 옵션을 자주 하는데 근데 이제 2020년 코로나 때였어요. 근데 코로나 때 이제 1차 코로나 유행이 한 번 오고 그다음에 그 해 이제 가을 겨울쯤에 2차가 또 왔잖아요. 네. 근데 이제 그때 당시 1차에 각국들이 이제 코로나 몸살을 한번 겪고 나서 우리는 이제 사회적 거리두기 안 한다, 봉쇄 안 한다라고 했는데 정말일까? 라고 좀 생각이 됐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보니까 다시 그 확진자 수도 늘고 있었고, 근데 그때 당시 이제 확진자 느는 패턴이 1차 당시에 유럽 늘고 남미 늘고 미국 이 순인데 다시 그 순으로 늘고 있더라고요. 그러면은 확진자 수 늘어서 경제를 다시 한번 셧다운하면은 일단 4월에 마이너스 유가도 갔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유가가 지금 회복하다가 다시 하락세로 돌아갈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생각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원자재 투자에서 중요한 게 수요와 공급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주식의 가치는 그 기업이 벌어두는 돈에 의해서 정해지는데 원자재는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그 가치가 정해집니다. 그래서 원자재를 분석할 때 수요 공급을 많이 보는데 그래서 수요는 과연 이 경제가 셧다운 할 것인가, 문을 닫을 것인가 였고 그거를 보기 위해서 그러면은 문을 닫을 수밖에 없는 셧다운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뭐가 있는가? 그럼 바로 이제 병원이 포화가 되면은 문을 닫겠죠. 그래서 그럼 병상수 대비해서 확진자 이 정도 늘어나면은 병원이 이제 붕괴가 되면은 병원 의료 시스템이 붕괴되면 안 되니까 그럼 국가에서는 어쩔 수밖에 없이 셧다운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셧다운을 피할 수 없는 그 지점이 뭐든가 어쨌든 일종의 스트레스 테스트를 했죠. 병상수 대비해서. 근데 보니까 이 정도 확진자면은 이거 스트레스가 위험 레벨까지 가겠다라고 어느 정도 진단이 됐었고 그럼 이제 수요는 줄 확률이 높다. 왜냐면 셧다운할 확률이 높으니까 의료 시스템을 봤을 때 확진자 추이나 그러면 공급에서 지금 이제 오펙이 계속 감산을 하고 있었는데 철저히 그럼 이제 감산을 못 버티고 나가서 증산을 할 확률이 있나라고 봤을 때 그래서 이제 GDP 대비해서 그 각 오펙 국가들이 석유 수출액이 얼마나 비율을 차지하는지 그래서 감산을 해서 지금 얻는 손해가 어느 정도인지 여기서 유가가 더 떨어지거나 하면은 손해가 어느 정도인지라고 해서 그 게임 이론 중에 사슴사냥 게임이라고 있거든요. 사슴사냥 게임 이제 비유를 하면은 이제 사냥꾼들이 단체로 사슴을 막 몰아가지고 사냥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딱 몰아서 이제 사슴을 포위를 했는데 옆 앞에 토끼가 한 마리 지나가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이제 사냥꾼의 선택이 있는 거죠. 다 같이 이 사슴을 잡아서 사슴 고기를 나눠 가질 것이냐, 아니면은 내 눈앞에 지나가는 토끼를 나 혼자 잡아서 이 토끼를 내가 가질 것이냐. 그래서 이 선택에 나누는 걸 사슴 사냥 게임이라고 하는데, 이걸 어쨌든 오펙의 이 증상과 감산으로 대비할 수 있거든요. 다 같이 감산대우를 지키고 있는데 눈앞에 이제 토끼가 지나가서 난 증산할래라고 이 감산대에서 뛰쳐나갈 국가들이 있는가라고 했을 때 뛰쳐나갈 국가들이 있다라고 해서 그 리스트를 뽑았고, 그래서 그 리스트대로 1차, 2차 국가가 이제 감산다오에서 나가면은 이거는 못 막는다라고 해서 그러면은 공급은 늘고 수요는 줄 거니까 원유 가격이 상당히 또 떨어지겠네라고 해서 쇼패팅을 했었습니다. 수요가 괜찮게 보다가 제가 블랙마데이로 가끔 부르는데 11월에 갑자기 뜬금없이 백신이 나왔어요. 네. 그래서 다 무위로 돌아가죠. 이런 복잡한 플랜과 계산과 다 했는데 이거 무위로 돌아갈 수 있다. 그래서 투자가 참 어렵네요. 어렵습니다. 네. 쉽지 않습니다. 네. 항상 겸손해야 되고, 투자는 결국에는 확률 게임이라는 걸 항상 인지를 해야 되지 않나. 네, 저희- 씁쓸하네요 얘기하니까. 저희 이제 구독자분들도 이제 투자에 관심도 네. 많으시고 투자를 많이 하시는 분들이라 이 이야기를 듣고 또 이렇게 느끼시는 바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최근에 뭐 주식 시장 같은 경우는 폭락하고 있고 또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좀 주춤하고 있는데, 이 와중에 금만 지금 꾸준히 상승하고 있습니다. 현재 금 시장 분위기는 좀 어떤가요? 금 시장은 뭐 축제죠 지금. 금이 골수 팬들이 많아요. 이게 상당히 골수 팬들이 많은데, 그 골수 팬들이 이 주식과 이 다른 자산에 금이 눌려 있다가 최근 들어서 금만 잘 나가니까 뭐 이제 축제를 하고 있는데, 실제로 금이 상당히 지금 흥미로운 상황입니다. 지금 좀 금은 전통적인 안전자산으로 사람들이 인식을 하고 있잖아요. 네. 지금 현재 같은 좀 불확실성 때문에 좀 더 금을 선호하지 않나 싶은데, 어떤 이유 때문에 이렇게 금을 선호한다고 보시나요? 네, 우선 이 금 안전자산 수요로 몰린 심리도 있지만, 더 근본적으로 금의 지금 성격이 좀 바뀌지 않았나라는 관측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선 금에 대해서 좀 기초적인 설명을 드리자면은, 우리가 금이 안전자산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안전자산이라고 하니까 이렇게 그냥 안정적으로 가격에 큰 변동이 없을 거다라고 생각을 많이 하시는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주식과 채권과 금의 수익률과 변동성을 대비해 보면은, 수익률은 주식이 1등, 채권이 2등, 금이 3등이고요. 변동성은 금이 1등, 주식이 2등, 채권이 3등입니다. 아, 금이 1등인가요? 네, 그러니까 주식, 채권, 금 중에서 장기 수익률이 제일 안 좋은데, 또 변동성은 제일 높은 게 금이거든요. 그래서 보통 그래서 금을 모멘텀 자산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네. 이렇게 쭉 오르는 게 아니라 한번 모멘텀이 터져서 쭉 올랐다가 하락이 크게 오는, 그래서 모멘텀 자산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이 그래프가 1973년부터 현재까지의 이제 금 가격 그래프인데, 제가 이제 네모로 쳐놓은 부분이 금이 횡보하는 구간입니다. 네. 예를 들어서 73년쯤에 금을 샀으면 한 5, 6년 정도 본전을 못 찾고, 81년, 1, 2년에 샀으면은 한 30년 동안 본전을 못 찾습니다. 그 2010년대에 잘못 샀으면 한 10년 정도 역시 또 물려 있고요. 그래서 금이 실제로는 상당히 무서운 자산이다. 그래프로만 봤을 때도 하락폭이 굉장히 크네요. 네, 맞습니다. 대신 하락폭이 컸다가 또다시 크게 반등했다가 네. 크게 떨어졌다가 이런 패턴이죠. 그래서 금을 원래는 이제 모멘텀 자산이라고 불렀는데, 그리고 심지어 금은 뭐 채권처럼 이자를 주거나 주식처럼 배당을 주지도 않잖아요. 네. 그러니까 뭐 현금 흐름이 나오는 게 없으니까 물리면은 상당히 절망적인 자산이었는데, 지금 좀 이 모양이 좀 달라졌다는 거죠. 그래서 최근 지금 금의 가격 패턴을 보시면은 이게 이제 24년, 25년인데 24년 이제 초중순에 한번 또 크게 올랐다가 또 떨어졌거든요. 꺾여서. 네. 보통 이러면은 완전히 이제 모멘텀이 죽어가지고 또 이제 한동안 길게 횡보를 해야 되는데, 하방을 단단하게 다지고 다시 상승을 했어요. 그러다가 이제 24년 말 25년 초에도 급격하게 올랐다가 떨어져서 이때 진짜 금 랠리 끝나는구나 했는데, 다시 또 바닥 다지고 올라가고 있거든요. 네. 그러면 금이 모멘텀 자산에서 우상향 자산으로 바뀐 거냐? 라는 이제 추측들이 있는데, 그런 얘기들을 합니다. 이제 금이 우상향 자산으로 바뀌었다라는 네. 주장들은 금 수요층이 이제 완전히 바뀌었다는 거죠. 지금 보시면은 요게 이제 금의 수요를 나타내거든요. 이제 네. 금이 보통 전통적으로 수요가 이 산업 수요는 되게 적습니다. 산업에 금은 잘 안 쓰고 제일 많이 쓰는 게 그나마 귀금속이고,
그다음에 투자용으로 쓰는 게 있고 그리고 이제 중앙은행이 금을 매입을 합니다. 네. 이 중앙은행이 금을 매입하는 게 이 그래프에선 연보라색으로 표시가 되는데 이 연보라색을 보시면은 2021년부터 급격하게 증가하기 시작합니다. 네. 중앙은행이 금을 매집을 하기 시작하죠. 근데 이 이유가 이제 앞서 말씀드린 탈세계와도 연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전에는 미국 채권을 샀었는데 네. 근데 이제는 미국과 등지는 나라가 많아지고 미국의 이제 부채 문제가 지금 지적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미국 채권이 더 이상은 그렇게 매력적인 자산이 아니게 됐다는 거죠. 그러면은 뭘 사야 되냐? 금은 친미 진영이냐 반미 진영이냐 다 귀중하게 생각하는 금속이니까 이제 금으로 몰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금의 수요가 이제 확보가 됐기 때문에 안정적으로 우상향을 할 것이다라고 예측을 하고 있고 실제로 재밌는 점이 이 금 가격을 결정하는데 가장 중요한 요소가 실질 금리거든요. 네. 그러니까 실질 금리라는 건 이제 명목 금리에서 물가를 뺀 거죠. 왜냐면은 금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배당을 주거나 뭐 이자를 주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 금리라는 게 금의 기회비용이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실질 금리가 낮으면 낮을수록 그러니까 금을 보유하는 데 있어서 기회비용이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그러니까 실질 금리가 하락할수록 금 가격이 올라가고요. 반대로 실질 금리가 올라가면은 올라갈수록 그러니까 금을 보유하는 기회비용이 커질수록 금 가격은 하락을 합니다. 그래서 이 패턴을 쭉 지켜왔고 그래서 금이 실질 금리에 이제 반대로 움직이기 때문에 음의 상관관계에 있기 때문에 금이 인플레이션 해지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 이유가 명목 금리에서 물가를 뺀 게 실질 금리니까 그럼 물가가 올라가면은 실질 금리가 낮아지겠죠. 네. 그래서 금이 인플레이션 해지 자산이라고 하는 거고 금이 또 경기 침체에 강하다. 경기 침체는 금이다라고 하잖아요. 네. 그 이유 중에 그 이유가 또 이제 그 경기 침체가 오면은 명목 금리가 빠지잖아요. 채권 금리가 낮아지잖아요. 그러면 실질 금리가 또 빠지겠죠. 그래서 금이 강하다는 건데 근데 이런 패턴이 최근 깨졌다는 거죠. 보시면은 최근에 이제 실질 금리와 금 가격인데 실질 금리가 최근 급격히 올라가잖아요. 네. 올라가면은 금이 떨어져야 되거든요. 근데 금이 오히려 더 크게 추진력을 받아서 올라갔죠. 근데 네. 이 괴리가 일어나기 한 시점이 이 채권 시장이 미국 채권의 이제 수급을 걱정하기 시작한 시점입니다. 네. 그러니까 미국이 지금 부채 문제가 있는데 앞으로 더 이 채권을 더 찍어낼 거라고 하네. 그러면은 탈세계화 때문에 외국이 예전만큼 미국 채권을 안 사주고, 그러니까 채권의 수요는 미국 채권의 수요는 줄어들고, 근데 미국 정부는 앞으로 돈 더 많이 쓸 거니까 채권 공급은 더 늘어난다고 하고 이 수급이 깨지니까 그러면은 미국 채권이 매력적이지 않네라고 해서 금리가 이 우려가 채권 시장에 반영이 돼서 금리가 움직이기 시작한 시점부터 금이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실질 금리와 무관하게 금이 한 1년 정도 움직였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 보면은 금의 성질이 확실히 예전만과는 많이 달라졌다. 그래서 이게 지금 금 시장의 가장 핫한 주제고 키워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근에 이 관세 정책 때문에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경기 침체 가능성이 좀 대두되면서 금리 인하 가능성이 좀 높아졌잖아요. 그러면 금 가격은 더 오를 가능성이 크겠네요. 네, 명목금리가 떨어지면서 금이 올라갈 가능성이 있기는 하죠. 근데 앞서 말씀드렸듯이 지금 실질금리는 아예 괴리가 나버렸잖아요. 네. 그래서 여기서 실질금리가 올랐을 때도 금 가격이 안 떨어졌는데 실질금리가 내린다고 해서 금 가격이 또 추가적으로 오를 것이냐, 그건 이것도 한번 고민해볼 부분이긴 합니다. 많이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또 아직도 금을 좀 투자하고 싶어 하시는 수요가 많은 건 또 사실인데 지금 같은 상황에서 금을 좀 매수하는 거 어떻게 보세요? 차트를 보시면은 아시겠지만 리스크하죠. 그쵸. 근데 뭐 금이 그래서 뭐 아까 말씀드린 채권 왕이라는 그 거장도 나는 금을 매달 지수 ETF 적립식으로 투자하듯이 금을 적립식으로 투자하겠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이제 금이 우상향 자산으로 바뀌었으니까 주식 같은 자산으로 바뀌었다는 거죠. 그러면은 지금 매력적이냐 이 시점이 이 금 그래프를 금이 아니라 주가지수 그래프라고 바꿔 생각하면은 네. 이 지금 지점에 들어가고 싶으십니까? 아니요. 아니죠. 물론 이제 더 상황이 불안해져서 더 쥐어짜서 올라갈 수는 있겠죠. 네. 나는 더 올라가는 모멘텀을 딱 캐치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 내 고기가 내 주전장이다라고 하면은 뭐 편한 대로 하시라. 네. 뭐 그 능력을 발휘하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지만 전통적으로 손익비 측면에서 봤을 때는 떨어지면 크게 떨어질 구간이고 올라가는 게 또 크게 올라갈까 싶은 구간이긴 하거든요. 이제 하방을 다지고 다시 한번 이 최근 패턴처럼 뛸 수는 있습니다만 그래서 손익비 측면에서는 좋지 않은 구간이기는 하다.
나는 그냥 난 모르겠고 적립식으로 할 거야. 나는 완전히 금의 성질이 바뀌고 이 세계 질서가 바뀌는데 인사이트가 있어라고 하면은 뭐 그것도 뭐 나름 합리적인 선택이라고는 생각은 합니다. 거기 인사이트가 있으시면은. 지금 같은 이런 금 상승이 언제까지 좀 이어질 거라고 보세요? 저는 지금 이런 혼란이 네. 금은 안타깝지만 세상이 평화로우면 안 오르고요. 세상이 어지러워야 올립니다. 네. 근데 앞으로 이런 세상이 어지럽고 미중 갈등이 극대화되고 미국 부채에 대한 우려가 계속해서 제기가 되고 이런 불안감이 상존하면은 할수록 금의 이런 랠리는 어쨌든 금의 최근 실질금리와 괴리가 일어나는 랠리가 금의 속성이 바뀌었다는 게 그 세상의 불안감이 계속해서 지속이 될 거다라는 그런 생각 때문에 오른 거니까 이런 불안감이 계속 지속이 되면은 금은 한동안 또 이런 랠리를 보이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많은 분들이 이제 금을 투자하고 싶어도 금을 투자하는 다양한 방법이 있다는 건 또 잘 모르시는 분들도 많으세요. 그냥 실물로 사는 것이 이제 금 투자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사실 뭐 ETF도 있고 물론 실물 골드바 사는 것도 있고 또 뭐 금 통장 등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각 방법들의 좀 장단점 그리고 좀 유의사항 이런 걸 좀 이야기해 주시면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우선 금 투자를 크게 두 가지로 나누는데 이제 페이퍼 골드랑 리얼 골드로 나뉩니다. 이제 페이퍼 골드는 우리가 이제 소위 말하는 금융 수단을 통해서 사는 거죠. 말씀하신 ETF라든지 뭐 선물 옵션이라든지 아니면 뭐 좀 다른 방식이긴 합니다만 이제 금광주라고 하잖아요. 네. 금광 사업을 하는 그 주식을 보유하는 것도 있고 리얼 골드는 말씀하신 대로 이제 현물 금을 갖는 거죠. 그래서 그 정도로 나눌 수가 있는데 이 현물 골드를 사실 때 주의할 점 중에 하나가 이제 현물과 선물 간의 가격 차이 스프레드라고 하죠. 그거를 보고 사시는 게 좋다. 뭐 이게 항상 이제 금융이라는 게 만고불변의 진리는 없긴 한데 보통은 이제 콘탱고라고 하죠. 이제 현물과 선물의 가격 차이를 얘기하는 건데 이제 현물보다 선물이 더 높으면은 정확히 이제 근월물과 이제 철물이지만 그거보다 이제 현물보다 선물이 높으면은 콘탱고라고 하거든요. 반대 이제 백워데이션이라고 하고 그럼 이제 콘탱고라는 거는 그러면은 지금 4월 16일의 금 가격보다 미래에 예를 들어서 뭐 한 8월 인도물의 선물 가격이 지금보다 비싸다는 거는 8월에 금 가격이 오를 거라고 시장이 생각하고 있는 거거든요. 반대로 지금 4월 16일의 금 가격보다 8월에 인수도하는 금 가격이 낮다는 거는 8월이면 금 가격이 지금보다 떨어지겠네라고 시장이 어느 정도 생각을 하는 거고 그래서 지금 콘탱고냐 백워데이션이냐 그리고 콘탱고 폭이 더 크냐 짧냐 아니면 콘탱고가 내려가고 있냐 요 추이 이 스프레드를 보고 투자 판단에 하나의 이제 근거로 사용하는 게 합리적이라고 생각이 되고 물론 이제 100%다 그렇다는 거 아닙니다. 이제 원유 같은 경우도 원유 가격이 엄청 올랐는데 오히려 백워데이션이 일어난 적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선물 가격보다 현물 원유 가격이 더 올라간 적이 있는데 그게 이제 원유 가격이 미래에 떨어질 거라고 그래서 선물 가격보다 현물 가격이 높은 게 아니라 지금 당장 원유가 필요한데 미래 원유보다 지금 원유를 내가 당장 기름을 떼와야 되니까 현물 수요가 급격하게 상승을 해가지고 백워데이션이 일어난 그런 사례도 있어가지고 뭐 그런 변칙도 있다는 거는 염두하시면서 투자 판단을 하셔라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ETF 같은 경우는 우리가 금융으로 이제 금을 투자하는 방법 중에서 가장 많이 쓰시는 방법이죠. ETF 중에서 보셔야 될 게 환해지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이 환율 변동을 그러니까 국내 ETF 중에서 환율을 반영하는 ETF가 있고 안 하는 ETF가 있거든요. 그래서 최근 한 몇 년 사이에 이제 환율이 뭐 날뛰었잖아요. 그래서 환율 반영한 ETF랑 안 반영하는 ETF랑 수익률 차이가 꽤 큽니다. 그래서 그거랑 한번 보시고 투자를 하는 게 상당히 중요하고 그리고 선물 옵션 같은 경우는 보통 이제 저는 실질 금리와 금의 괴리가 일어나기 전까지는 이 모멘텀 자산이니까 트레이딩 관점에서 금을 항상 접근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보통 트레이딩 수단으로 선물 옵션을 많이 쓰긴 하는데 근데 이제 수단을 좀 잘 골라야 된다. 예를 들어서 나는 금을 이 트레이딩 관점에서 접근을 할 거다. 장기 보유는 아니고 어느 정도 이제 트렌드나 흐름에 따라서 장기 보유할 건데 어느 정도 흐름이나 트렌드에 따라서 한 뭐 중단기로 수익 매매를 하거나 단타를 치거나 할 건데 그런 수단으로는 ETF보다는 선물 옵션이 낫습니다. 왜냐하면 ETF는 결국 주식시장에서 거래가 되는 거니까 주식시장이 열려야지 ETF를 거래할 수 있잖아요. 근데 원자재 시장은 24시간 돌아가니까 주시장이 열리기 전에 뭔가 일이 터져서 가격이 움직이면은 내가 ETF는 대응을 바로바로 할 수가 없어요.
반대로 선물 옵션은 바로바로 대응할 수가 있기 때문에 트레이딩 관점에서 접근하신다면은 선물보다는 ETF가 낫다라고 말씀드리고, 또 이제 아까 말씀드린 금광주가 있습니다. 금광주는 금과 금광주의 관계는 비트코인과 비트코인 채굴업체의 관계와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레버리지죠. 네. 레버리지를 쓰는 건데, 여기서 또 주의하실 점이 뭐 레버리지에 이런 주의하실 점은 뭐 다들 아실 거라고 생각이 되고, 근데 이제 이 금 가격, 원자재 가격과 원자재를 가공해서 파는 업체 간의 괴리가 좀 일어날 때가 있어요. 대표적으로 이제 구리 같은 경우는 이제 미국의 유명한 구리 채광 업체가 FCX라고 있거든요. 프리포트 맥모란이라는 기업인데, 그 기업 같은 경우는 구리 기업이 막 한창 급등할 때 그 기업 주가도 급등하다가 그 기업이 실적 발표하니까 그 기업 주가는 떨어졌습니다. 구리 가격은 계속 올랐는데. 왜냐면 그때 당시 이제 구리가 가격이 올라갔을 때 중국 수요가 이제 폭발한다, 중국 경기 회복한다, 이런 기대감 때문에 구리 가격이 쭉 올라갔던 건데, 근데 그 기업은 중국에 구리를 수출하는 것보다 미국이나 유럽에 많이 수출하는 기업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수혜를 못 본 거죠. 중국에 못 팔았으니까. 그래서 실적 발표 전에는 구리 가격이 올라갔으니까 이 기업 실적이 상당히 잘 나올 거라고 기대했다가 그만큼 안 나오니까 하락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괴리가 있다, 이런 변수가 있다는 거는 감안하시고 이 금광 투자를 하실 거면은 이제 항상 고려해야 될 변수 중 하나라고 생각이 됩니다. 비트코인이 디지털 금이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금을 대체할 거다라는 이야기가 많이 있는데요. 좀 비트코인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나요? 저는 비트코인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생각합니다. 왜냐면 제 전 예전 직장이 대표적인 가상자산 운용사이기도 했고, 네. 그래서 전 비트코인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생각하고요. 디지털 금이냐에 대해서는 디지털 금의 속성도 일부 있지만 완벽한 디지털 금이라고는 좀 보기는 힘들다, 아직까지는 생각이 되거든요. 물론 이제 속성이 비슷한 점은 있죠. 금도 공급량이 제한돼 있고, 금도 보시면 매년 한 공급이 한 1% 정도 늘어나거든요. 공급 증가폭이 그냥 일정합니다. 그리고 그 비트코인도 뭐 한 수량이 한정돼 있죠. 네. 그래서 그리고 금도 변질되지 않고, 비트코인 당연히 뭐 디지털 에셋이니까 변질되지 않고, 그런 장점, 그런 이제 같은 성격이 있어서 디지털 금이라고 부르는데, 근데 금을 투자하는 사람들의 동의는 좀 다르지 않나라고 생각이 되는데, 금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금 얘기하니까 바로 안전자산 말씀하셨잖아요. 네. 금은 내가 이 세상에 어떤 이런 혼란에 있어서 대피처로 가는 거거든요. 세이프 헤이븐. 근데 비트코인을 투자하시는 분들의 많은 분들은 부자가 되려고 비트코인을 투자하시는 거죠. 그렇죠. 가격 상승을 노리고 네. 이게 변동성이 발생해서 주식처럼 빵빵 오를 거야라고 생각을 해서 투자하시는 거기 때문에 이 각각 시장에 참여하는 플레이어들의 태도가 다른 게 금과의 차이점이고, 물론 이제 금 같은 모습을 보여주기는 하죠. 예를 들어서 뭐 그때 지금 아프가니스탄에서 탈레반이 아예 그 점령해버린 적이 있었잖아요. 그때서 그때 당시 뭐 사람들이 아프가니스탄 탈출한다 그래가지고 막 그때 사실 뭐 비행기에 막 매달리고 그런 일들이 있었잖아요. 그때 당시에 아프가니스탄에서 비트코인 거래가 급등했습니다. 그리고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터졌을 때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에서 비트코인 거래가 급등했고요. 그래서 아직까지 제3세계 쪽에서는 디지털 금의 수요가 있기는 하다. 금처럼 여기는 수단이 있다. 내 이 혼란이 있을 때 내 자산을 뭘 사야 되냐라고 했을 때 비트코인은 이제 핸드폰만 있으면 살 수 있으니까. 네. 그래서 그런 수요가 있어서 디지털 금의 속성이 일부는 있다. 근데 하지만 플레이어들의 마인드를 봤을 때 금과 접근하는 태도는 좀 달라서 완벽한 디지털 금이라고는 아직까지는 좀 하기 힘들잖아. 그리고 금은 비트코인의 엄청난 선배잖아요. 네. 비트코인이 지금 십몇 년 됐는데 금은 1만 년 됐거든요. 네. 그래서 1만 년 동안 수많은 일들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그런 거를 다 버티고 전 인류에게 금은 귀중품이라는 이런 파괴 불가능한 인식이 심어진 거고, 비트코인은 아직까지는 아니죠. 아직까지는 한창 창창한 후배이기 때문에 그 차이점이 좀 있다 말씀을 드립니다. 이 시기에 대표님이 한 1,000만 원 정도의 현금이 있다. 그러면은 어디에 좀 투자하시는 거를 우선하실 건가요? 저는 1,000만 원이 지금 뭐 당장 투자를 해야 된다 저한테. 네. 1,000만 원 주고 아무데나 빨리 지금 투자하세요라고 하면은 저는 지금은 좀 싼 주식을 좀 찾을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는. 특히 저는 개인적으로는 올해는 뭐 미국이 좋다 나쁘다 얘기하기는 힘들지만 근데 미국보다는 비미국이 조금 더 좋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도 이제 유럽 주식을 샀거든요. 작년 말 올해 초에.
그래서 이 관세 폭풍 때문에 미국만 빠진 것도 아니고 이제 유럽이나 다른 나라 다 빠졌기 때문에 이머징 중에서 그러니까 비미국 주식 네, 중에서 좀 싼 거 없나? 좀 찾아다닐 것 같긴 합니다. 혹시 대표님은 이렇게 투자를 하시는데 굉장히 많은 인사이트를 가지고 계시는데 이렇게 공부하실 때 좀 네. 즐겨보시는 뭐 리서치나 자료들 어떤 게 좀 있으세요? 저는 이 에릭의 거장형 코스닥계 네. 거장들을 팔로우하고 있고 이제 거인의 어깨에 선다고 하잖아요. 네. 그분들로부터 배우는 게 참 많습니다. 네, 항상 이제 제가 뭐 오늘도 거장 얘기를 했지만 주의하실 점이 거장이 이렇게 하라고 했다라고 해서 그대로 가는 게 아니라 이 항상 그 논리가 있어요. 그 의견까지 간 논리가. 그래서 그 논리를 보시고 내 판단에 이제 내 논리와 내 의견에 나를 날카롭게 하는 숫돌로 쓰셔라라고 항상 말씀을 드리거든요. 그래서 좀 거장 얘기나 뭐 이런 거 할 때마다 좀 오늘 또 보신 시청자분들도 숫돌로 쓰셔라. 네. 제가 뭐 이렇게 됩니다라고 얘기한 거 아니고 뭐 근거를 좀 얘기를 했잖아요. 숫돌로 쓰시는 게 가장 좋은 거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네. 오늘 소중한 시간 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성공의 진심인 구독자분들께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전 시장이 쉽지가 않죠. 그래서 많이 좀 방황도 하시고 내상도 입으셨을 텐데, 근데 뭐 자산 시장이라는 게 변동성이 항상 있지 않겠습니까? 지금도 막 어려워 보이는데 뭐 한 5년 전만 해도 세상 망한 줄 알았잖아요. 코로나 때문에. 더 나아가면은 뭐 2009년에는 저 금융 시스템이 다 세상 망하는 줄 알았고 안 그랬었거든요. 그래서 이번 하락도 우리가 겪어온 일에 비하면은 그렇게 힘든 일은 아니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고, 근데 다만 이제 항상 이런 구간에선 손익비 관리를 잘 하셔라. 아까 말씀드렸듯이 구루들이 이 50년 40년 투자하면서 틀린 구간이 많았지만 살아남을 수 있었던 거는 손익비 관리를 잘했기 때문에 살아남아서 이런 거부가 될 수 있었다. 손익비 관리 항상 이런 구간은 특히나 잘 하실 시기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오늘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